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요. 26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최악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라고 써 있네요. 아까 전에 17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조사를 말했던 것이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청은 최악 상대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 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봤었던 그 제17조 내용하고 거의 동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조사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상대 국가에서도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협정에 따라서 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곳은, 피해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심사를 하게 되는 곳은 협정관세를 적용해준 국가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로 수입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수입국 세관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라고 한다면 상대국에서 그걸 가지고 협정관세에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즉 관세를 덜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 심사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상자들은 아까 보셨던 17조 내용과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그 내용들 같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동일하다기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위에 보시면 아까랑 비교해 보면은 원산지 그 위에 보니까 수입자라고 하는 게 여기 빠진 거죠. 수입자라고 하는 것은 반대가 된 거니까 우리나라에 수출했던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자는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조사 결과 통지 기한 있는데 이게 저희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조사 결과 통지 기한. 여기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저희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 조사 요청을 받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협정마다 달라요. 이거를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 첫 번째 같은 경우에 EFTA 같은 경우는 조사 요청일부터 15개월로 써 있네요. 가장 기네요. 그 다음에 아세안 회원국은 2개월, 다만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도는 3개월, 역시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럽연합 당사자, 그러니까 이건 EU가 되겠죠. EU 같은 경우는 10개월, 페루는 150일, 터키는 10개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요령을 부려보자면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게 있거든요. 150일이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 보니까 페루, 콜롬비아, 중미 이렇게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따로 이유가 있다고 하기보다도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밑에 각 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18년도랑 13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렇게 실제로 나옵니다. 기출이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사 결과 통지서라고 써 있네요. 조사 결과 통지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조사 결과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대상자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빙 서류 사본을 함께 송부할 수 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조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접수 일자, 대상자 기간, 물품, 조사 내용, 조사 결과 이런 것들 같이 기재한다는 거. 얘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이 중에 몇 가지 골라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문자 방식으로 암기를 하시든 어떤 형태로도 암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네 번째,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 중국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섬유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규정하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세청장은 미합 중국에 수출된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미합 중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 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완료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되는 조사 완료 기한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된다. 그 다음에 조사 결과 통지, 조사를 완료했을 때는 관세 당국이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미합 중국의 관세 당국에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조사 결과서를 통지를 할 텐데 조사 통지를 하는 기간은 12개월로 써 있잖아요. 요청한 날부터 12개월이기 때문에 조사도 12개월 안에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사를 하는 것들은 6개월 이내 완료를 해야 되고 통지하는 기간도 6개월 안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산지 검증 요청 동의라고 써 있습니다. 관세청장은 그 수출 물품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미합 중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락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고요. 거기 보니까 공동 현장 방문과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니까요. 공동 현장 방문을 할 때 사전 통지 없는 상태로 조사 통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현지 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현지 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에서는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저희 전에 봤었던 내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역시나 밑에 30일 이내로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를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 보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써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것 중에 저희 보정에 대한 게 나온 게 있었잖아요. 인증 수출자 신청할 때 그때 보정 기간이 5일 이상 10일 이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랑 별개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20일 이내 기간에 정해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최악 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이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최악 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해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 관세에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최악 상대국의 관세 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희 관세법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확인 요청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밑에 볼게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되며 최악 상대국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회신 내용과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원산지 확인 요청 사유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그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법에서 나온 것들을 뼈대로 해서 옆에 이제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확인 요청 사유를 보니까 수입자를 대상으로 제출을 요구했는데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두 번째, 조사를 했는데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 번째로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 조사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3번은 뭐 랜덤이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네요. 무작위로 골라서 수출을 해서 조사를 할 때에도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요청 절차를 보시면 요청서라고 하는 것들을 제출을 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요청서를 수입자, 그 밖에 조사 대상자 등에게 수집한 증빙 서류 사본을 송부해야 된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원산지 확인 결과의 회신 기간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회신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세관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뭔가 의심이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가거나 무작위로 추출을 하게 됐다고 했을 경우에 최악 상대국의 관세 당국에다가 이거에 대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한 게 있었는데요. 요청을 할 때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에 제한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간 안에 회신이 안 왔다. 그러면 이거는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할 때부터 이제 기간을 명시를 하는 거죠. 언제까지 답을 해달라.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4번을 볼게요. 원산지에 관한 최악 상대국의 조사. 최악 상대국의 관세 당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출자, 생산자를 대상으로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해서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나요? 상대 국가에서, 그러니까 최악 상대 국가에서 우리나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조사하겠다고 온 거예요. 현지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저희가 반대편에 할 때도 동의를 얻는 절차가 있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써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국내법에 따라서 관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관세사나 변호사를 동행해서 조사 대행을 할 수 있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원산지 조사 기간 중에 협정관세 적용 보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조사를 하는 중이에요. 또는 옆에 보니까 확인 요청을 한 경우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아닌 거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청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이렇게 수입된 물품이 있다고 하면 협정관세를 잠깐 보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나올 때까지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잠깐 보류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밑에 의의를 볼게요.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 조사 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 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보니까 그 업체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네요. 물품을 갖고 하는 거네요. 지금 협정관세 적용 했던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 수입하는 자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에서 동종 동질 물품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잠깐 보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물품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물품이 달라지면 당연히 결정 기준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 경우에 그 보류 대상은 해당 조사 대상 물품에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 기존에 이렇게 확인 요청을 받고 있는 물품이 있어요. 조사하는 중에 있는 물품이 있는데 그 물품을 생산한 자가 있을 거잖아요. A라고 한 자가 있다고 치면 얘가 비록 다른 그러니까 요양 동종 동질 물품이 수입된다고 했을 경우에 A가 아니라 B라고 하는 자에게 수입한 물품이 있다고 하면 얘는 보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중에서 동종 동질 물품인 경우에만 적용을 보류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같은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그 관세법에 보시면 동종 동질의 물품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뭐 쉽게 말씀드려보면 제가 이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마시는데 이거 말고 똑같은 커피가 있다고 해도 걔는 같은 물품이 아닌 거잖아요. 얘가 해당 물품이면 걔는 동종 동질 물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르게 말해보면 내가 기존에 그 조사를 받고 있는 물품이 있다고 하면 동일한 자가 생산하는 물품 중에서 같은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 보류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같은 자라 하더라도 다른 물품을 이렇게 보냈다. 걔는 적용 보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규칙을 보니까 적용 보류 기간은 서면 조사를 통지한 날부터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까지를 말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하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확인 요청을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입되는 물품은 모두 보류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적용 보류 사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원산지 증빙 서류의 작성,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에 관해서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두 번째, 원산지 증빙 서류를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발급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뉘앙스로 봤을 때는 기억하기 쉬운데 주의해야 될 표현이 있죠. 구체적인 정보 이런 것들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도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바꿔낼 수 있거든요. 보기를 낼 때 뭐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이렇게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들도 체크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그 밖에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 자료 등을 근거로
수입자, 생산자, 수출자의 신고 신청 내용이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적용 보류 통지. 적용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한다. 적용 보류 통지서라고 하는 것을 통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네요. 밑에 보니까 통지서의 내용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 보류 사실 보고 세관장은 그 통보할 때 관세청장에게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적용 보류 통보를 받은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 보류 기간 동안에는 관세법 5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서 같은 법 38조 1항에 따른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법 조문을 자주 보시면 이게 바로 이해가 가는데 그걸 모르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50조가 뭐냐면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즉 실행세율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행세율.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관특법 38조가 뭐냐면 신고납부 제도를 말하거든요. 신고납부 제도 중에서 1항은 납세자가 신고를 하고 납부한다는 얘기가 들어간 게 있어요. 신고를 한다라는 거. 스스로 신고한다. 그러니까 실행세율을 적용받아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적용 보류될 때는 협정관세 적용하지 말고 실행세율을 기초로 해서 수입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 이거 하려면 당연히 그 전에 해제가 돼야겠죠. 여기 보니까 적용 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아니면 해제 등의 사유가 있어서 이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때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좋게 나온 거겠죠. 충족하는 것으로 보일 때는 자, 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원래 그것을 제때 신청했었으면 당연히 환급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여기 볼게요.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해야 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적용 보류가 된 게 있어요. 날짜를 그냥 한번 써볼게요. 1월 20일이다 가정해봤을 때 1월 20일 상태부터 보류가 됐는데, 예를 들면은 이 날짜 지나고 나서 1월 한 24일 정도에 수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얘는 협정관세 적용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실행세율이 있을 거예요. 실행세율. 실행세율이라 하는 것은 저희 그 구조가 있잖아요. 하나의 물품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의 세율을 경합한다고 했을 경우에 순위 따져가지고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8%가 적용될 겁니다. 기본 세율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했어요. 원래는 협정관세 적용 받았으면, 예를 들면은 협정세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0%였는데 8%만큼을 세금을 더 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지금 해제가 된 거죠. 적용 보류가 해제가 돼서 이때가 한 3월 한 20일 정도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때 경정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저희 신고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 납부했던 건에 대해서 세관장에게 경정 청구하게 되면 8%로 신고했던 것들이 0%로 바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환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환급을 할 때는 플러스 이자, 환급 가산금이라 부르는 이것이 포함돼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환급 가산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고, 경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부족을 모두 통칭하는 말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세관이 경정을 한다. 그 말인즉슨 당연히 세관장이 스스로 경정을 하는 절차도 나올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여기 신고했던 자, 수입자가 경정 청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경정 청구에 따라서 경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환급을 해줘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쭉 보니까 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38조의 3이 뭐냐면 수정 및 경정이거든요. 경정 내용 나오고, 46조 같은 경우는 과온합금의 환급이란 절차가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세관장은 환급 신청을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관세 환급금으로 결정을 하고 30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48조가 뭐냐면 환급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환급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정에 관련된 절차, 환급에 관련된 절차는 관세법의 내용을 준용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적용 보류 해제가 나오네요. 세관장은 수입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보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기존에 적용 보류를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만료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해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입자가 담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게 되면 어쨌든 세관의 입장에서는 관세 채권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저희 이런 거 유사한 거 하나 있지 않았나요? 저희 관세법상에 보시면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경우에도 그 수출입 신고했던 자가 이거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된 것들을 다시 해제달라 요청할 수 있잖아요. 유치 해제라든지 통관 보류된 것들은 통관해달라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죠. 2번 적용 보류 해제 요건 이렇게 되려면 자 밑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적용 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것, 그 다음에 납세해야 되는,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그 세액 안에서는 관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국세 등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들어가 있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의 해제. 보류를 해제한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 확인 결과 협정관세의 적용 대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담보 해제해서 돌려줘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보류 및 해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러니까 이거죠. 법에서 얘기를 하고 자세한 것들은 대통령령을 정한다. 그럼 거기 가서 내용 확인하고 이렇게 한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얘를 한 가지 그 주제 하나로 이렇게 목차를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뒤죽박죽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법령지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순서를 보실 때는 저희 법령지 잠깐 볼게요. 법제 21조 보겠습니다. 법령지 페이지가 46페이지가 돼요.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법제 21조에서 1항, 2항, 3항, 4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한 내용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고시로 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법령집을 보실 때는 물론 여기 보니까 법제 21조 1항하고 시행령 17조 1항하고 사실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긴 한데 처음에 볼 때는 법을 위주로 보셔야 돼요. 법 내용 먼저 보고 여기서 자세한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을 때 그때 연결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조 제4항을 보시면 지금 자세한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걸 가지고 오른쪽에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해당되는 조항들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저희 시험에서 이게 나왔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14년도 기출문제였고요. 한번 내용 같이 볼게요. 어디를 보면 되냐면 이게 제 4장이고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13페이지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집만 있는 거 있잖아요. 13페이지에 문제 7번을 보시면 됩니다. 문제 7번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보기가 있어요.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절차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법 과목 공부하실 때는 법의 내용을 쫙 나열한 다음에 연결해서 그 시행령 내용들을 정리한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 저희가 썼던 것처럼 뭐뭐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들 어쨌든 그 시행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무시하고 그냥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을 붙여가지고 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그 보기 중에 뭐뭐에 대한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는 그 표현을 내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어차피 지금 사항은 시행령의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 내용들이 시행령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표현 자체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대통령령의 시행령 몇 조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뭐에 대한 내용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표현들을 굳이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쓰실 거라면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고 시행령 몇 조에 이 내용이 있다 이렇게 연결하는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시행령 내용을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가 지금 호환이 안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관련 내용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법에 나온 내용인지 시행에 나온 내용인지 모르고 있으면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보기 하나로도 못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표현이 잘 어딘지 몰라서 시행규칙이 있었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아무튼 그 보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저희 다른 문장 한번 볼까요? 바로 12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 있었죠. 회신 기간, 암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 빼고 문제 2번, 3번, 4번 보시면 다 개월 나와 있죠. 몇 개월 이내. 이게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풀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건 찍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암기가 되면 되기 쉽고요. 바로 답을 고를 수가 있고, 암기가 안 되면 손을 못 댑니다.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될 부분 암기를 하면 오히려 너무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3번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밑에 보니까 표로 정리된 거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지금 보다 보니까 되게 양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따져보면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밑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검증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직접 검증이 있고 간접 검증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직접 간접의 주체가 누군지 보시면 돼요. 검증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수입국 세관이거든요. 수입국 세관. 우리나라 세관에서 그러니까 물품이 수입됐는데 우리나라 세관이 직접 가겠다고 해요. 이것을 직접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직접 가는 게 어려워서 그 나라에 있는 관세 당국에 요청을 해요. 이것을 간접 검증이라고 합니다. 직접 가지 않고 그 나라에 있는 관세 당국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접, 간접. 얘도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이것도 모아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 중 직접 검증 대상에 해당되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밑에 쭉 보다 보면은 칠레, 싱가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표로 정리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저희 엑셀 같은 거 다뤄보시면 필터링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걸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엑셀에 썼을 때 필터링을 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잡아놓고 있으면 혹시 보기 편하거든요. 직접 검증인 것들만 모아서 보고 간접 검증인 것들만 모아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정리가 더 잘 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미국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게 있죠. 여기 전체적으로는 직접인데 다만 의류랑 섬유 제품에 대해서는 간접 검증을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미국이 섬유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봤던 게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있었잖아요. 조사를 할 때도 6개월 안에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1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혹시 기억을 하실 수 있을까 해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EU FTA에 따라서 원산지 검증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 그 업체가 외국계 회사였는데 슬로베키아라고 하는 곳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통관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곳이 처음에 물건을 만들 당시에는 슬로베키아에 있었는데 얘가 이사를 간 거예요. 다른 나라로. 루마니아로 갔거든요. 슬로베키아에서 루마니아로 갔는데 둘 다 EU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검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옛날에 통관했던 거에 대해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곳에는 없거든요. 현지 그 공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슬로베키아에 있던 것들이 이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국 세관에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서면으로 딱 통지가 옵니다. 무슨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니까 서류를 제출하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수입자가 저한테 연락을 하죠. 저희가 이제 그걸 받아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검증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세 증명서는 그냥 발급된 내용만 나와 있을 뿐이지 이 물품이 실제로 제조를 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국 세관에서 이제 간접 검증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간접 검증이 뭐냐면 직접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나라의 세관에 얘기를 해서 거기서 협조를 구해서 검증을 하고 결과를 받겠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경험한 건데 유럽은 되게 일 처리가 느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빨리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되게 협조가 안 돼요. 규정에 보면 10개월 이내로 써 있거든요. 10개월 이내라고 하면 되게 여유가 있어 보이잖아요. 10개월 될 때까지 답이 안 오는 거예요. 협조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랴부랴 협조해달라 그래가지고 겨우 협조를 구했는데 회신 기간이 경과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추징 당했거든요. 추징을 당했는데 추징 당하고 나서 결과가 나왔어요. 이상 없음. 그래서 그 건의 경우에는 원래 원칙은 협정관세 적용 배제가 되면은 관세 다시 돌려내야 되고 가산세가 나와요. 가산세. 왜냐하면 수정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산세도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가산세 납부해야 되고 부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입세 공제를 못 받게 합니다. 즉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제한해버려요. 그 말이 뭐냐면 원래 그 업체 입장에서는 부가세라고 하는 것들은 냈다가 돌려받는 형태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내국세 공부하시잖아요. 매입세 공제가 돼요. 사업자라고 한다면은 내가 매입했던 세금에 대해서 계산서가 있으면은 매입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형태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추징을 당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원래 원칙은 관세 돌려내고 가산세 다시 납부하고 부가세 공제 안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회신 결과 지나고 나서 그 내용이 왔단 말이죠. 이상이 없다고 했으니까 관세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줬습니다. 부가세 계산서 발급해주고 가산세는 면제를 해줬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거냐면 나중에 가산세에 대한 면제가 나오거든요. 뒤쪽에 보시면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면 적어도 하나는 안 까먹겠죠. EU, 유럽은 간접 검증입니다. 그리고 10개월 이내 회신이 와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빈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업무 해보시면 저희 한 EU FTA가 검증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율발급이거든요. 자율발급이기 때문에 발급하는 것이 상당히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검증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 보면 밑에 써있죠. 한 EU 옆에 각주 99번 14년도 나왔던 문제예요. 기출, 그 다음에 간접 검증이라 써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 다 몰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만 기억을 해도 간접 검증에다가 옆에 가서 보니까 회신 기한이 10개월로 써 있어요. 이거는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국도 똑같아요. 넘겨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한 EU랑 한 영국은 거의 일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영국이 EU에 있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이 간접 10개월. 일단 두 개는 건진 것 같아요. 그죠? 두 개는 일단 나오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방식을 통해서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암기를 못하면 손도 못 댑니다.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요한 거 다 봤어요. 지금 1장, 2장, 3장, 4장까지 봤는데 여기가 거의 전체에서 최근으로 말씀드리면 100% 다 나왔습니다. 100%. 예, 최근에 나왔던 문제 유형을 보시면 5장부터 나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은 절반 이상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빠르게 내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을 볼게요. 제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 조치라고 해서 긴급관세 조치가 첫 번째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3번에 나올 것 같은데 3번이 아니고 4번이네요. 농립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치. 넘겨보시면은 7번에 덤핑 방지 관세, 8번에 상계 관세가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관세법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관세법에서도 덤핑, 상계 이런 게 있지만 협정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협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하고 저희 국내법에 있는 내용하고 중복해서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내용을 기본으로 보고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관세 조치가 있어요. 저희 긴급관세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거기에 나왔던 표현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라고 하는 거랑 긴급 관세를 구분을 할 때 가장 큰 구분점이 뭐냐면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는 저희가 다른 말로는 불공정 무역이라고 말을 씁니다. 그 말이 뭐냐면 가격에 왜곡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격에 왜곡이 있다. 덤핑 방지 관세는 싸게 들어오는 거죠. 상계 관세는 싸게 들어오는데 이유가 뭔지 봤더니 보조금, 장려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싸게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둘 다 가격에 대한 왜곡이 주는 겁니다. 왜곡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할 때도 그 표현 쓸 때는 실질적인 피해란 말을 써요.
가격의 왜곡에 따른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근데 긴급관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특별긴급관세라 부르고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가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특정 물품이 많이 수입돼서 수입이 증가되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명치 표현을 보시면 심각한 피해 등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이렇게 말을 써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몰라도 덤핑 상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피해라는 용어가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긴급관세 같은 경우는 심각한 피해라고 하는 용어가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기재부 장관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것도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저 어차피 관세법도 하시니까 관세법에 가서 보시면 저희 그거 있잖아요. 탄력관세 관련해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 있고 그다음에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세율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 같은 경우 4가지가 있어요. 보조, 할편, 보복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편입관세. 얘네들은 대통령령, 나머지는 기재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기재부 장관은 써 있는 거죠.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다음에 이거를 할 때,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부가 조치에 대한 결정을 하는 자가 됩니다. 결정권자.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피해가 있다고 해요. 그럼 피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곳은 무역위원회가 됩니다. 무역위원회. 일단은 같이 볼게요. 기재부 장관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처음에 나와 있죠.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법에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 말고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말을 쓴 거예요. 최악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서 그렇죠. 그냥 물품이 많이 수입된 거예요. 수입 증가돼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국내 시장의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물품에 대해서 협정관세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는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뒤에 봤더니 저희 관세법 같은 경우는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썼는데요. 협정관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한다. 그 다음에 세율을 인상한다라고 써 있네요. 그거를 챙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급관세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그 시행령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합니다. 그 내용 들어가 있고 사실은 관세법 내용이 거의 반복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바로 밑에 보니까 관세법 65조부터 67조까지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라고 써 있고요. 65조가 긴급관세를 말합니다. 긴급관세. 그 다음에 중복 적용 불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나와 있는 협정에서 하고 있는 긴급관세 조치와 관세법 65조에 나와 있는 그 긴급관세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고 나서는 보니까 1년을 초과해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악 상대국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거 법령집 같이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지금 법 제22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이 22조랑 시행령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5항을 보니까 뭐 대상 물품 등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보조할 편 대통령령이고 나머지는 다 기재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관세에 대해 제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려보면 보조할 편 말고는 국제협력관세하고 일반 특혜관세가 추가가 됩니다. 총 6가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기재부령으로 정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관세 조치의 절차라고 해서 뭐 조사 여부 통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가 여부 건의
이거 밑에 보니까 2017년하고 2020년도에 나온 적이 있었네요. 2020년도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내용들을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과 여부 결정. 역시 30일 이내로 결정을 한다.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협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30일 이내로 긴급관세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재심사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빠르게 넘어간 이유는 어차피 관세법에서 다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 시험에서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잠정긴급관세 조치라고 나오죠. 이것도 역시나 저희 봤던 것처럼 똑같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긴급관세 조치를 나중에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잠정적으로 이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그리고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거. 저희가 알고 있는 잠정긴급관세는 부과기간이 며칠인가요? 200일죠, 200일.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썼는데 얘는 협정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협정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조치 기간이라고 해서요. 200일로 기본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칠레는 120일, 페루는 180일을 말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게 시험에 나왔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뒤쪽에 나오는 것들은 기본적인 뼈대는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관세법 내용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럼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서 관세법이랑 다른 게 뭘까라는 거 하는 것들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죠. 기출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관세법에 나온 내용이랑 겹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얘랑 헷갈리게 만들려면 어떻게 내야 될까?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간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골라서 내겠죠.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절차상 특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절차상 특례. 이런 게 저희 시험에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재부 장관은 미합 중국 넘겨보겠습니다.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 긴급관세 조치를 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되겠죠. 다음 중 잠정 긴급관세의 절차상 특례 국가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5개가 나와 있잖아요. 미국,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저희 시험에 내기 딱 좋은 거죠. 45일 지나기 전까지는 잠정 긴급관세를 보류해야 된다. 부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나머지 관보 게재,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이런 거 나오는데요. 밑에 나와 있는 관보 게재랑 의견 진술 같은 경우에 사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위에 보셨던 잠정 긴급관세를 바로 부과할 수 없는 국가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실 때는 제 생각에는 제가 앞으로 관세사 공부를 하실 때는 두 문자 방식으로 암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두 문자 방식. 머리 두자 말하죠. 머리 두자. 두 개가 아니고 두 문자. 앞글자 따서 외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미합 중국, 미, 콜, 캐, 배, 중 써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거나 나름대로 방식을 통해서 5개는 무조건 암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치라고 써 있고요. 얘도 그렇죠. 이게 뭔지를 잠깐 말씀드려보면 최악 상대 국가의 협정에 따라 양호한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 물량이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이거는 제가 잠깐 개념을 말씀드려볼게요.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협력관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세법 73조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내용. 국제협력관세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 간에 협력을 하는 형태를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WTO가 있는 거죠.
세계무역기구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회원국들끼리 우리 이렇게 관세를 양호합시다라고 합의한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농림축산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 축산업, 축이고, 그다음 임, 목재 같은 거 말하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물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각 국가들마다 우리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쓰고 있냐면 국내외 가격 차에 상당하는 물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쌀이 1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중국산 쌀이 들어왔는데 10원에 수입되고 있더라.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차이 나는 것만큼에 대해서 관세를 얹어버리는 거예요. 관세율 예를 들면은 90%, 900% 되겠죠. 이 정도 올려버리는 겁니다. 맞춰버리는 거죠. 나쁜 물품 가격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기본 세율보다 높은 걸로 부과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기본 세율보다 높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국내외 가격차만큼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해서 부과를 하거나 아니면 기본 세율보다는 높은 세율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취지가 뭐냐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WTO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다 같이 하는 거, 다 같이 허용을 해주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상대 국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을 거고 당연히. 근데 이게 서로 간에 서로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해서 원래 끝나면 좋은데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면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 관세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건 관세법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 가서 보면 기준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물량 기준이 있고 가격 기준이 있어요. 물량 기준, 가격 기준이라고 해서 물품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가격이 일정 금액 기준 가격보다 낮게 수입되는 경우에는 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게 있었잖아요. 국제협력 관세에 따라서 국내외 가격차 상당한 율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특별히 부과를 하는 거예요. 특별 긴급 관세 이렇게 부르죠. 지금 그 말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최약 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양어한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 물량이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면 물량 기준을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양어했던 거에 따라서 지금 국제 간의 어떤 협력에 따라서 이걸 하고 있었는데 이것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최약 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양어한 그 농림축산물의 수입 물량이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면 기준 발동 물량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 초과해서 수입되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니까 양어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요. 이거죠. 양어한 세율, 국내외 가격차 상당한 율,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어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높게 관세를 추가해서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개념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 내용들 보다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게 있네요. 대상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죠? 아까 제가 그거 기억나시잖아요. 저희 관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 구분했었는데 거기서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기금관세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령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얘는 틀릴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4조에 가서 볼게요. 24조가 어디 나와 있냐면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가서 보시면
24조의 제2항에 보니까 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오른쪽에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거 보이시죠? 네, 이거를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잠깐 얼른 하고 좀 쉴게요. 3번 낮은 세율. 영 30조 1항 각 호의 별표에 정하고 있는 세율이 이게 뭔지 봤더니 시행령 30조 1항에 가서 보니까 기준 발동 물량에 대한 거하고 세율을 정하고 있는 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 협정에 따라서는 이 협정의 별표 몇에 나와 있다라고 써 있어요. 협정의 별표가 아니고 그 시행령에 가서 보면은 별표가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첨부서로 나와 있는데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정하고 있는 세율이 특별긴급 관세 조치를 적용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애국 세율과 해당 최악 상대국과의 협정이 발효되기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애국 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최애국 세율이 뭐냐면은 WTO 회원국들 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MFN 세율 이렇게 불러요. MFN 세율. Most Favorite 영어 약해서. 아무튼 최혜국 세율은 WTO 회원국들 간에 적용되는 그런 혜택을 주는 세율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을 쓰면 WTO 양어 관세를 말을 하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 적용 불가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아까 봤었던 긴급 관세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관세법상의 긴급 관세, 특별 긴급 관세하고 동시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어요. 단서. 다만 미합 중국 또는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축산물에 대하여 특별 긴급 관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1, 그다음에 2의 조치를 동시에 할 수 없다. 이 말이 뭐냐면 3은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보이시죠. 관세법상에 나와 있는 그 조치랑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이런 게 저희 시험에 얘기가 좋습니다. 제외되는 것들 있잖아요. 빠지는 것들. 미국하고 콜롬비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밑줄이 없잖아요. 각주가 없잖아요. 이건 사실은 출제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보시되 그래도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혹시라도 문제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준 발동 물량 초과하면 통보하고 정보통신망에 게재를 해야 된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체가 누군지 보시면 관세청장이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전에는 기재부 장관이었는데 관세청장이 기준 발동 물량을 체크해서 넘어가면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청장이 통관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거잖아요. 관리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여기 보니까 조치를 하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보고를 한다. 그 다음에 최악 상대국에다가도 60일 안으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저희 관세법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도 같이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8번의 경우에도 특별긴급관세 부과 특례라고 해서 EU, 미합 중국은 특례 대상으로 들어가는 게 있네요. 한도 수량 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는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들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행령에 나오는 내용이었던 것이고요. 네. 오타가 있었네요. 여기 보니까 6항이 아니고 7항으로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30조 제6항이 아니고요. 제7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